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승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수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해서 총 2시간 동안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운송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운송업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운송업이란 사전적인 정의를 의미해 보면은 위키피디아나 이런 쪽에 나온 거 보면은 육상 또는 호라든지 이런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 통틀어서 우리가 운송업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그리고 운송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상운송, 옛날 뭐 바이킹들 왔다 갔다 하고 대적 시대에 나올 때부터 해상에서부터 발달했죠. 그래서 이제 해상무역을 통해서 각 나라들의 재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육로에 대한 육상운송 이런 것도 발달하고, 시간을 다투는 물건에 있어서는 이제 또한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대화를 A 쪽에 있는 것들을 B 쪽으로 이제 옮기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 다음에 제약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역의 수송에까지 크게 폭넓게 해서 운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지금 현재 뭐 운송업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사실 운송업이란 서비스는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누구나 이 운송업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그리고 물건을 정확하게 오류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일단 빨리 오면 좋겠죠. 빨리 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빨리 처리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모든 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운송업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또 어떻게 변해갈 건가, 이것은 사실 전기화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한참 대두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것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운송이랑 운수라는 이 용어 자체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죠. 예. 보통 운송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컨베이언스라고 하고, 운수는 이제 캐리지라고도 하고요. 저희가 보통 할 때는 이제 shipping이라든지 플라이트 뭐 등등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송이냐 운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전적인 의미는 약간 틀리지 그 본질적인 의미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용어는 다르더라도 무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화를 A에서 B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토탈로 운송업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아이콘을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육상을 통해서 택배시들 가는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사람이 실어나르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승용차도 있겠지만은 버스라든지 철도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과 짐을 동시에 실어나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바로 해상운송 또는 이제 항공운송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이미 하루에도 계속 코로나 시대에도 물류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없어지진 않죠. 그리고 그 양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코로나 시대에 또 오히려 배달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시켜오고 비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재화들은 늘어나고 자원전쟁 이런 것까지 끼어 들어가면서 운송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 역할들이 사실 또 되게 많이 부각이 돼야 되고, 거기에 가격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원료를 언제 제때 받아갖고, 소상공인 분들도 예를 들어 이제 중소기업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가공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2차를 가지고 어떤 또한 추가된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모든 것들이 딜리버리 재화가 언제 제때 오겠냐라는 부분에 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운송, 운수로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은 모빌리티라는 게 되겠죠. 움직이는 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냥 자기가 날라서 올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누군가 갖다 주든가 바퀴 달려는 거 가지고 가든가. 근데 좀 더 빨리 가려면 얘가 동력이 확실해야 되겠죠. 좀 더 많이 실으려면 얘가 부족해야 되고 적정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얘가 그냥 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 잘 옮겨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모빌리티라는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것들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유동성 또는 이동성, 기동성,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빌리티라고 하면 사람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저기까지 이동을 할 거냐, 기본적으로는 승용차라는 개념들이 있을 거고,
이건 꼭 승용차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제일 뭐 많이 도보리도 이용할 거고요. 대중교통이라는 교통수단도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광역으로 조금 멀리 나갈 때는 또한 승용차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KTX, SRT를 타거나 안 그러면은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과 사물 혹은 원하는 대상의 물리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디바이스, 탈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죠. 한국말로 하면은 이 탈 것들이 점점 진화를 한다라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을 제때에 적소에 잘 상태가 좋게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탈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 탈 것이라는 것들이 모습이 한 1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었죠. 100년 정도까지 바뀌지 않았었는데 내연기관 베이스에서.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 감축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전체적인 탈 것이라는 것들이 100년 만에 화두가 지금 바뀌고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지금 변화되는 세상에 맞을 것인가, 안 그러면은 벤치마킹을 좀 해야겠죠. 외국이나 다른 애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네, 보면서 이런 게 한국에 없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위기는 항상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케이스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빌리티가 요새는 다 앞에 E자가 붙죠.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는 전동화를 의미하는 E자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E자의 대명사는 지금 이제 한참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구글에서 전기차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냥 전기차 이렇게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하면은 쫙 나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나오겠지만은 요새 이제 전기차가 화두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이동하는 수단부터 친환경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부분이 또한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요새 나오는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조금 좋은 차들도 있는 반면에 초소형 전기차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차들이 나오죠. 게다가 이제 화물 전기차, 소상공인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화물 전기차 1톤 포터트럭 아니면 봉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마스레진지 라보 같은 그런 거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물류 쪽에 특화가 돼서 여러 가지 차종들이 나오고 있겠죠. 특히나 이제 우정사업본부나 이런 데서는 기존에 있던 초소형 전기차를 조금 개조해서 뒤에다가 탑차를 실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똑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매우 빠르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이모빌리티 협회라고 조그만 소형 탈 것이라고 그러죠. PM이라고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보면은 지금 전기 이륜차. 뭐 우리나라는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일부 시골에서 다니죠. 3륜차도. 옛날에 3륜차가 있었는데 이게 전기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기 이륜차 또는 3륜차 그 다음에 농업용 특수용 전기차랜드 뒤에다 이제 많이 싣고 다녀야겠죠. 농업용들은. 게다가 이제 공해를 내뿜으면 안 되니까 농장이나 밭 수확할 때 저런 것들을 갖고 다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동네에서 많이 쓰는 탈 것들, 자전거,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요새. 여기 스튜디오 앞에도 올 때 전동 킥보드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운송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와 신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달라지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사파로 해서 만화로 조금 이렇게 표현하신 화백님이 계세요. 화백님이 계신데 이분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계속 이 만화만 그리신 거죠. 그런데 옛날부터 해서 상상할 걸 동원해서 이렇게 될 거야 했던 것들이 실제로 지금 현실로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양광 이미 현실화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게다가 로봇은 이제 우리 생활에 조금씩 이제 파고들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이제 4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휴대폰으로 다 할 거야 라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저 위에 거는 아직 안 됐지만 좀 있으면 어떻게 하늘을 나는 택시 이런 것들이 우리 이번 생에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물류는 또 한 번 진화를 하겠죠. 운송업들도 완전히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오래가는 서비스 아니면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이런 눈들을 키울 것인가. 그러려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케이스들을 많이 보셔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바뀔 건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날렸어요. 지금도 역시나 그렇지만. 근데 지금 이제 근골격계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도 그냥 나르지 않고 웨어러블 로봇을 입죠. 그러면 훨씬 빠르게 일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서포트를 해주는 인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부분에 로봇 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물론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물류창고에서의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각자 관련된 업무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라는 것들이 또한 우리 생활과 삶의 질이랑 이런 것들을 또한 완전히 바꿔놨죠. 이거는 또 탄소라든지 이런 부분과 조금 약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르게 봐야 되지만 물류나 운송업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지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체감을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제일 처음에 이동이 제한됐죠. 격리하고 어디까지 모이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지간한 집에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사람도 그렇고 돌아다니는 양이 감소한 거죠. 예. 전체적인 물량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류비가 또 상승하겠죠. 이동이 제한되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이제 맛집 가서 이렇게 여럿이서 어울려서 회식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집에서 시켜 먹어야겠죠. 배달 문화. 그래서 큰 물류는 줄어들지만 오히려 배달 문화 쪽 같은 조그만 것들 아니면 그다음 밀키트 아니면 그냥 해서 시켜 먹는 음식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폭발적으로 배달이 좀 늘어났던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저희가 비대면으로 만난 것처럼 점차적인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셋, 가상현실 또는 이런 비대면 솔루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눈다거나 아니면은 서로 간에 못 만날 것 같으면 아예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것들이 이제 로봇으로 대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청소 로봇 같은 경우도 있고 애완 로봇도 있고 말해주는 로봇도 있고 로봇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빠르게 저희 생활에 이런 것들이 큰 변화를 지금 다가왔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더 다가올 수 있겠죠. 어떤 변이가 또 어떻게 우리 사회를 확산이 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또한 저런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산업이랑 지금 운송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상 유례가 없죠. 이건 어떤 산업이든 아마 똑같겠지만 사상 유례가 없죠. 저희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되게 빠르게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경쟁이 나타나는 한마디로 격변의 시대입니다. 저희 지금 자동차 쪽에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진짜 격변의 시대입니다. 저희는 옛날에 뭐 현대기아를 위시한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만 상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를 만들 만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새 전기차라는 게 화두가 되면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옛날에는 이름도 못 들어본 신생업체들이 몇 년 만에 시가총액을 1등을 앞서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이 퇴출되면서 점점 전기화가 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기계과라든지 기계나 이제 역학 쪽 이제 그런 것들이 각광을 받았던 시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전기, 전자, 그 다음에 IT 기술,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이 훨씬 더 심화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경쟁이 큰 스트림에서 저희가 벗겨날 수 있는 길들은 사실 저희가 뭔가 큰 걸 해갖고 새로 벤처를 창업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변화에 내가 어떻게 빨리 적응을 해야겠다. 아니면 남들 다 할 때 해야지.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늦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빨리 미리 캐치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나만의 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이제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그나마 충격을 덜 받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신기술이 출현하는 거죠. 아까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그거 말고도 이제 배터리 기술부터 해서 무장 탑재한 드론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각광을 받을 줄은 저희 몰랐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드론은 거의 뭐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치안부터 해서 뭐 체크하고 약도 뿌리고 물건도 날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드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드론을 쓰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과연 기회일까? 여러분들한테? 아니면은 드론이 인해서 내 사업이 위축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은 내 사업을 빨리 어떻게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야 내가 오래오래 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지속해서 계속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되는 이 시장에서의 변화는 뭐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고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신기술이죠.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로봇, 디지털 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그다음 하드웨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영상 처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고 주의 것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옛날에는 그냥 여기서 갖다 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갖다 주는 게 훨씬 더 좋더라 라는 부분들을 이제 더 개선하면서 그거를 그냥 개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학습을 하죠. 학습을 하면서 빅데이터랑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던데? 라고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신규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무장한 스타트업들부터 해서 기존에 있던 전통의 강호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위협을 느끼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는데 그게 저한테 좋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찾죠. 오히려 찾죠. 예.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타다 같은 이제 공유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일반 소비자한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택시도 안 잡히고 바가지 씌우고 불친절하고 이런 경우에 있는데 내가 다른 교통수단이 대안이 있고 늦게라도 호출을 하면 나한테 딱 있는 데까지 와서 편하게 잘 모셔다 주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객들이 이제 니즈가, 디맨드가 생기는 거죠. 수요가 생기고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무장한 신규 사업장 진입자가 생기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또 비즈니스가 되겠네 라고 하는 스타트업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지금 나오면서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옛날 그 마켓컬리라는 그런 데가 이제 처음에 나오면서 되게 이제 화두가 됐었죠. 신선한 식품들을 바로 아침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게다가 이제 새벽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닐 때 다니니까 운송 시간이나 이런 것도 짧아지고 기사님들 페이나 이런 분도 조금 더 좋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한 군데가 성공을 하니까 이제 연이어서 다른 큰 물류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새벽 배송, 총알 배송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아시겠지만은 저희 제일 큰 물류회사나 이제 요새 나오는 물류회사들도 이제 증시 막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니라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죠. 그러면은 이제 몇 주씩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를 창출을 하는 순간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라든지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장들을 이제까지 고객이 잘 몰랐던 시장을 선도해서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가치 척도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이 척도가 된다라는 거죠. PwC라고 하는 그 글로벌의 유명한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물류 산업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변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이제 피지컬 인터넷 공유, 말이 좀 어려운데 뒤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경쟁 구도는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규모, 사이즈들이 얼마나 크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피지컬 인터넷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이제 인터넷을 조금 한정적으로만 썼지 않습니까? 랜선이 꼭 꽂혀 있거나 컴퓨터거나 그러다가 이제 IoT라는 개념이 나왔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 of Things, IoE, 인터넷 of Everything 모든 사물들이 다 인터넷이랑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프로토콜을 하나 두면은 모든 전체의 물류 과정이나 있는 데이터들을 한 플랫폼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실을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 큰 스트림에.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서로 간에 공유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됐죠. 옛날에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나오는 데이터도 되게 한정적이었고 거기랑 여기가 호환성이 안 됐는데 지금은 물리에 대한 전 과정에서 아니면 다양한 형태부터 모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거기서 뽑아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최적화되는 그런 경로를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류기업들이 화물 크기, 운송수단 이런 것들을 싹 다 연결하는 거죠. IT 시스템, 라벨링, RFID, 그 다음에 태그 시스템, 그 다음에 거기다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그러면은 전체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옛날에는 이렇게 리포트를 해봐야 되는, 요즘 그렇지 않죠. 그냥 태블릿 들어가서 어디 딱 접속하면 시스템에 접속하면 뭐가 어디 지금 지나가 있고 지금 통계적으로 어떻고 뭐가 잘못돼 있고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하면서 표준화를 잡아놓으면은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것들이 한 번에 딱 플랫폼 베이스, 표준화 베이스에서 통합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촉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겠지만은 기술력으로 무장한 새로운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사회에, 산업에
접목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게 되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가속화돼가는 것들을 하는 거죠. 게다가 스타트업들은 큰 물류시장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죠.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스트 마일. 내가 어떤 거점까지 딱 왔을 때 여기서 우리 마지막 목적지까지 거기 1.6km 이런 것들이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죠. 전철역에서 우리 집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부분은 마을버스가 가는 데도 있겠지만 안 가는 데도 있겠죠. 걸어가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킥보드를 이용한 쉐어링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는 끊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분화되면서 그 세그먼트를 점점 밀려가면서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경쟁은 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변화가 심화된다라는 것은 그 변화에 맞춰가면은 그나마 좀 오래 가는 거고 맞추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적응을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돼. 또한 조금 그런 격변의 시대이기 때문에 맞춰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죠. 물류에서는 특히나 더 규모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물류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점점 더 정치를 키워가면서 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한번 잡으면은 물류나 운송업들의 특성상 물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코스트는 다운되고 세이빙되고 효율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큰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또 주목할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제 국내에서는 좀 생소하실 것 같지만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특히나 운송업을 기반으로 해서 재화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날리는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해외 쪽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터스라는 애가 있어요. 토터스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율주행 스쿠터. 우리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것. 공유쉐어링이죠. 예. 그래서 스쿠터를 하는데 얘네들은 조금 다른 게 뭐냐? 자율주행을 여기다 껴넣는 거죠. 자율주행을 하면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넣었다라는 거죠. 원격으로 해서 원격적 모니터를 그냥 사람이 타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수동해갖고 가거나 대신 조정을 해주는 거죠. 네.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그러면서 이것들을 식료품 플랫폼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 배달 가능하겠죠. 스쿠터가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포퓰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포퓰러스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전문적인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운송을 어떻게 하면 되고 라스트 마일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도시마다 이런 것도 다 틀릴 거지 않습니까? 문화도 그렇고 이제 언덕백이 있는데도 그렇고 그런 교통 인프라들을 다 파악을 해서 어떻게 탄소를 줄이면서 이런 것들을 갈 거냐 도시마다 틀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시작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인구나 이런 거에 따라 좀 약간 다르겠죠. 문화도 그렇고. 베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베이드는 실시간 연석이라는 게 뭐냐면 도로랑 인도 경계에서 그 가장자리죠. 그 갓길 주차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 가장자리에 주차라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여기가 지금 빈자리가 있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다음에 올 사람들한테 알려주거나 예약을 제공을 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이제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도 좋겠죠. 주차 여기 딱 하면 되는데 주차가 어딘지 몰라고 계속 뺑뺑 돌면 그만큼 탄소를 많이 쓸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시라든지 스마트시티 쪽에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코드라는 것도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490만 개 이상의 연속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주차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잠깐 왔다 가는 뭐 다른 서비스로 쓸 것인가, 푸드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갖고 제공을 해줄 것인가. 노는 공간들을 놀리지 말자라는 거죠. 그거를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라는 부분이 틀린 발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드 판다라는 데가 있어요. 라이드 판다는 모빌리티 업계의 전비화를 가속하기 위해서 모바일 이바이크, 이스쿠터 등등 이런 것들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하고요. 배달이라든지 라이더도 모집하고 있고 최근에 라이드 판다는 국내에 또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더들을 또 모으고 있는 그런 시점이 좀 되겠고요. 모빌라이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빌라이즈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중산층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소득 수준이나 앞으로 차 요구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충전 시설이 된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전기차를 다음번에 조만간 살 확률이 높겠다라는 것들을 거꾸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부터 해갖고 이제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이제 그쪽에 좀 더 포커싱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좀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거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하고 홍보하는 것들이 조금 더
고객이 저희 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팅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이전에 없었던 서비스죠. 이 사람이 전기차를 여러분의 차를 사실 것 같아요 라고 거꾸로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해서 중간에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패턴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환을 하면서 융합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겠죠. Where's my transport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트랜스포트,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뭐 시골이 충남 홍성인데 충남 홍성에 시골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뭐 딴 데로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관광도 하고 싶고 중간에 일도 보고 싶어요. 그 모든 경로를 최적화해서 동선까지 해갖고 아름답게 짜주는 게 있으면 딱 좋겠죠. 게다가 비용은 최소화하고 탄소도 최소화한다면은 그렇죠. 제가 일부러 제 차를 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탄소 계속 뿜뿜할 수도 있겠으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를 갖고 왔다 갔다 한다면은 게다가 좀 피곤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최적으로 힐링도 좀 하면서 여기다가 해갖고 일 다 보고서 여기 카페 가서 커피 한잔하고 저희 가서 저녁 한번 먹고 그래서 좋은 경치 한번 보다가 아침에 이쪽으로 와서 어떤 경로를 이동하면은 남김과 비용 최소화하면서 하나도 없이 등등 할 수가 있겠다. 할 수가 있겠죠. 좀 장황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최적 경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해서 물류라든지 이동을 할 때 산출해주고 그 모든 서비스를 중간에 연계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는 거 똑같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어쨌든 코로나19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코비드19를 벗어날 수가 없고 기존에 있었던 물류회사들, 기존에 있었던 큰 회사들도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자기네들 매출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에 대항할 방법들을 찾아서 변신을 꾀한 데도 있고 변신을 제대로 못하면 매출이 쭉 떨어지면서 이 시대에 폐업을 하거나 하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살아남았는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남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방법들을 보고 저희도 응용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신기술이 가져온 물류적인 개혁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들이 점점 우리 사람들의 일을 대신하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는 도와주겠죠? 휴머노이드 같은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장착하고 이렇게 저희가 달려가면 되니까, 그렇죠? 사람만큼 정확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같이 결합을 하면 추가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부분들로 들어가면은 공유 서비스, 자율주행, 드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같은 이런 것부터 해갖고 서플라이 체인에 새로운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죠. 옵티마이즈.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물류 개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비드19가 확산이 되면서 주요 산업에서는 일단 왔다 갔다 못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 그랬죠. 완전 셧다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장이 완전 문을 다 닫아버렸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제어가 뚝 하고 멈췄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들은 이제 어떻게 하죠? 아, 이제 중국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리추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국 사람도 백업으로 해놔야겠다. 중국만 믿으면 안 되니까 2중, 3중으로 이런 체인들,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 지인 같은 경우도 글로벌 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일 가격 싼 데부터 그냥 한 군데에서 받았거든요. 가격이 제일.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그 한 군데서 못 받으면은 자기네들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2, 제3의 서플라이 체인들을 주는 거죠. 왜? 백업 시스템으로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건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얘가 멈췄을 때, 얘가 멈췄을 때, 둘 다 멈췄을 때 등등. 최악의 경우는 며칠이 걸리겠네. 지금도 반도체 대란으로 해서 자동차들 많이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전에는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점점 다가오는 리스크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백업과 솔루션들을 찾는 거죠. 특히나 이제 물류산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정부 대책들이 이제 점점 활성화되고 정부도 이제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시대가 갈수록 아, 이래야 되겠구나. 앞서서 나가야겠구나. 우리가 시장의 흐름들이나 변혁하는 게 너무 늦었구나. 그 다음에 앞으로 근로 방식도 약간 바뀔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제일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겠죠. 로봇들이 진짜 100% 우리 일자리를 차지한다거나 공유경제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거나 근데 뭐 변화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선순환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정부나 지자체, 관계기관들 여러 데서 머리를 싸매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단계이다 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영향성은 되게 크죠.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그 다음에 사업의 재구축에 대한 분야, 그 다음에 성장 분야에서
남는 것들을 어떻게 좀 투자를 할 것인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만 봐서 수요가 좀 줄었으니까 아니죠. 요거 잘 되니까 요거만 해야지. 공급 측면에서 공급 사슬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만 해갖고 좀 잘해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언제 또 리스크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 잘 해놨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어제까지 괜찮았지만 오늘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변화의 유동적인 사업으로, 조직으로 아니면 등등 만들 것인가. 그리고 제가 뭐 잉여 자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에 진짜 될 것 같은, 사실 뭐 코인이라든지 코인도 그렇고 뭐 모빌리티 쪽 분야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서비스를 하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쪽들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몸담고 있는 전통적인 저희 직업이라고 잡이라고 했던 것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보다는 포텐셜이나 오퍼튜니티에 대한 기회들도 잘 찾아보면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지금 시점과 현실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공급 사슬이 이제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죠. 한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그거 말고도 지금 히토류가 어제 그저께 지금 중국에서 또 이제 이 히토류 자원은 중국이 제일 많죠. 무기화를 하겠다 등등 해서 또 선언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얘네 또 그러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개 또 대안을 찾겠죠. 니네 거 안 써라든지. 그래서 이런 공급 사슬들이 위험을 받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겠죠. 물동량 자체가 제한이 되니까. 게다가 지금 해외에서 뭐 물건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자체도 물량이 한정돼 있는데 다 거기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컨테이너 잡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에서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또한 원활한 흐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줄쳐놓은 건 이제 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있는 패러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업무에 대한 연속성비,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물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해도 가기만 하면 어쨌든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멈추면은 일단 다시 서갖고 다시 출발하는데 또 하나 에너지가 소모되고 비용이 소모되고 여러 가지 소모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20km, 10km, 5km도 가도 좋으니까 안 멈춰야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가는 게 어쨌든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 끊기고 연결될 수 있게 할 거냐. 재고 관리 잘해야겠죠? 물류 관리 잘해야겠죠? 생산 관리 잘해야겠죠? 그래서 안 끊기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에 몇천 개 만들고 그냥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100개씩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가면 비즈니스 컨티뉴티 플랜, BCP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컨티뉴티 매니지먼트, BCM,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발생 대비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따라붙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인가, 사실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밀어닥쳐갖고 우리는 잘하고 있었는데 왜 밖에서 뭐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팬데믹에 대한 위기 상황에서 공급 사슬이랑 관리 범위가 어떻게 되냐, 다죠. 다 완전히 크게 넓어졌어요. 근데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큰 메인스트림을 파악하거나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서 저희가 저런 것들을 더욱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콜드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드체인, 신선식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19가 되면서 이제 옛날 같은 콜드체인이 조금 더 강건해질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일단 전염병이랑 이런 거 묻혀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외부 충격이나 등등 이런 거에도 견뎌야 되고, 특히나 온도, 습도 이런 것들 관리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왜 그리고 콜드체인이 중요하냐? 신선식품들, 우리 맨날 먹는 야채, 채소류 등등, 그쵸? 얘네들 그 다음에 수산물이래 다 냉동해갖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저온 유지, 저온을 그럼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우리나라는 그나마 땅덩이가 좀 작잖아요. 예. 그냥 대충 드라이스에서 때려도 이렇게 올 수가 있겠는데, 저기 알래스카에서 있는 그 가재들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나라까지 오려면은 엄청 길죠, 그쵸? 예.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 땅덩이 큰 나라에는 동서 왔다 갔다 하려면 그동안에 다 녹습니다, 그쵸? 이걸 어떻게 계속 에너지를 줘가면서 얘를 관리를 잘 할 것인가? 진짜 얘네들이 시원하게 잘 왔나? 예, 그냥 수기로 작성하고 이러면 잘 모르겠죠. 왔을 때 뭐 이렇게 상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진짜 제대로 그럼 고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원산지를 잘 잡아갖고 이게 냉동고기인지 생고기인지, 예,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면서 투명하게 데이터에 대해서 오류가 없이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그러면서 이제 콜드체인에 대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게 되면서 전반적인
유통이라든지 이런데 혁명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인도에 국영기업 콩코르라고 있어요. 예, 콩코르라고 있는데 저기는 이제 내수시장에 겨냥한 상용 냉장, 철도 운송 요걸 할 인도 나라가 또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컨테이너 온도를 5에서 7도를 유지하면서 1900km를 가자라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저거를 유지하려면은 유지구조 잘 돼야 기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관리를 하고 IoT 센서들을 부착하고 박스를 바꾸고 그 다음에 저것들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것들이 한 번에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계속 이제 확산하는 거죠. 전국에 있는 아이스크림부터 해갖고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일진전공이라는 회사에서 뒤에 있는 탑차, 냉동 탑차로 해서 싹 바꾸는 거죠. 근데 저기를 전기차 베이스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냉동 탑차가 뒤에 이제 컴프레서 돌리려면 옛날에는 시동 계속 켜놓고 탄소 부품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류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조그만 것부터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온라인 마켓에서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 뭐가 또 하나 늘어나게 되냐? 역물류라는 게 역물류 쉽게 얘기하면 반품입니다. 반품 또는 교환. 이런 것들에서 거꾸로 가는 거죠. 고객한테부터 해갖고. 근데 이것도 빨리빨리 처리를 잘해야겠죠. 예. 안 그러면 고객이 또 컴플레인을 걸거나 잘못 왔던 오배송에 대해서 또 컴플레인을 하면은 전체적인 효과라든지 가치라든지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한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죠. 댓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안 좋았어요부터 하면은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수익성뿐만 아니라 브랜드 파워, 고객 가치 사슬 이런 데에도 지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물류 우리가 배송을 하는 거와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제 반송 처리는 여러분들 이제 반송 처리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반송 처리 과정에서 좋았던 적도 있고 해피하게 친절하게 잘 받아줬네 바로바로 이렇게 교환해 주셨어요 등등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는 경우도 있고 컴플레인 서로가 이제 악유가 나는 부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떠오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품을 하게 되면 일단 고객 만족하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요거를 재입고해서 재포장하면서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왜 잘못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배송된 것들은 어쨌든 기업 책임이니까. 우리 쪽에서 물류가, 프로세서가 왜 어떻게 잘못됐지? 아니면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뭐 하다가 이렇게 벌레가 끼어 들어가거나 불순물들이 끼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공정을 더 강화를 해야겠네. 그래서 결국은 고객의 만족을 추가적으로 잘 해야겠다라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노스트롬이라든지 이런 백화점에 무료 교환, 쉬운 반품. 저런 것들 아예 캐치프레이로 해갖고 우리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예요. 딴 데랑 틀려요. 라고 해서 저거를 고객들한테 어필한 거죠. 그랬더니 고객들이 여기는 새로운 물건보다는 일단 새로운 서비스에 더 훨씬 메리트를 느끼고 저 백화점 가야겠다. 저기 괜찮네. 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케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케아도 지금 폐기물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물류라든지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죠. UPS 또한 그러죠. UPS 뭐 물류회사 크지 않습니까? 그 큰 데서도 지금 리턴스 반품이죠. 거기에 대한 익스체인지 하는 것들, 페덱스라든지, 최적화된 반품 처리, 필리프사 등등. 고객님, 그렇죠. 바로바로 이제 콜센터에서 저희가 알아서 수거하고 그대로 갖다 놓겠습니다. 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을 때 오히려 새 물건을 사는 것보다 만족을 느끼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또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를 비춰봤을 때 물류업, 특히 운송업 이런 부분들에서 수많은 기술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생태적인 변화, 가식적인 변화, 비즈니스 케이스의 변화들이 예상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크게 봤을 때 큰 줄기를 따라잡고 있는 10대 기술 트렌드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증강지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이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창고부터 해서 물류 쪽, 그 다음에 증강현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쨌든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창고나 이런 부분들을 다 사람이 수기로 관리했지 않습니까? 2- 몇 번에는 뭐가 있고, 2-3번에는 뭐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세 봤더니 맞네. 이거 왜 하나가 없어졌지? 뭐가 비는데? 숫자를 잘못 썼나? 이 숫자를 뭐라고 썼지? 이게 3이야, 6이야, 8이야? 못 알아듣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적화 동선이랑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 요새 편의점에 그런 데들이 있어요. 무인 편의점인데, 고객들이 여기 와서 제일 많이 갖다 놓는 상품들은 딱 여기쯤에 있을 때,
여기에서 제일 잘 팔리더라 라는 부분이죠. 옛날에 사람이 했을 때는 오랜 시간 내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람이 경험에 의존을 하거나 이거를 데이터화할 수가 없었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해서 보니까는 여기 요 자리쯤에 요걸 놔두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요트만 해서 요거를 잘 찾더라. 옆에 있는 얘도 집에 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패턴 분석하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들을 다 넣으면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놔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패턴들이 들어오고 세대가 다르면은 예를 들어 나이가 드신 분들과 아니면은 문화적으로 아니면 취향들이 다른 사람들 다 틀릴 거지 않습니까? 매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아니면 물류 쪽에서 어떻게 빼는 게 시간을 제일 절약할 거냐 선입선출을 할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싸서 할 거냐 이렇게 계속 쌓으면은 나중에 먼저 쌓은 게 나중에 먼저 나오기 힘들겠죠. 이제 그런 구조들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또한 바람직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기술과 접목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날짜 보고 다 찾아야 되면은 이제는 알아서 삑 치면은 지가 알아서 뚝뚝 빠지거나 하는 거죠. 지가 알아서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현실에 있는 이거를 그대로 디지털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좋을까 어떨까? 현실에서는 몇 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몇 번 연습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이래서 강의가 좋네? 이런 거는 발음이 안 좋았네? 이런 건 내용이 나빴네? 계속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디지털 쪽에서는 어떠냐? 가상의 관객들이나 이런 거를 놓고 여러 가지 해봤을 때를 모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놨을 때는 어떻게 될까? 현실에서는 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계속 해보고 트라이를 하려면 힘 빠지고 짐 빠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상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렇게 해보고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컴퓨터가 이렇게 명령하면 대충 지가 알아서 노니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실험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적화된 건 마지막에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거죠. 예, 저희는 맨 마지막에 실행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이 초기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비용과 여러 가지를 세이브가 시켜주는 그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류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이쪽부터 이쪽까지 어디서 뭘 갖다 줄 건데 최적화된 모델을 어떻게 갖다 줄 때 어떻게 갖다 주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것들을 실제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디지털 트윈에 이제 VR을 하는 일부 솔루션 회사들은 이미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맵을 다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타임 서플라이 체인이죠. 저희도 지금 옛날에 배송이라든지 오면 좀 또 언제까지 오고 있는 거지 딱 치면은 실제로 뭐 짜장면집이 되게 그런 케이스야. 지금 배달시켰는데요. 방금 갔습니다. 방금 언제 진짜 방금 갔는지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띵동을 바로 언제 하느냐고. 예, 짜장면 다 불어 터지게 생겼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내가 알고 싶은 거죠. 어디까지 얼마나 오는지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방금 갔어요. 이거 데이터 왜곡이지 않습니까? 방금 안 갔는데. 그러면 실시간으로 내가 거기 있는 센서부터 해갖고 나한테 권한을 주거나 등하면 플랫폼에서 얘가 지금 어디 오는지 예를 들어 택시를 부르면 요새는 이제 택시가 어디 있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다 파악하는 거기에 그리고 데이터가 왜곡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을 붙여서 데이터의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은 얘가 이력 관리가 되겠죠. 소고기, 산지에 있던 소고기가 정확하게 품질 검사 해갖고 그게 우리 집 앞까지 와서 내가 믿을 수 있고 먹게 되겠네 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도입하고 확대가 되고 얘가 블록체인은 원래 암호화폐라는 개념 때문에 나온 것들이 아니라 공개된 그냥 거래의 장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비밀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이거를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는 투명하게 데이터가 관리를 하고 이걸 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물류 쪽이나 다른 데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표준, 그 다음에 보급 분석.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분석이나 이런 것들 엑셀에서 그냥 떼거나 이렇게는 못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전문 회사들이 생기면서 그에 맞는 최적화 솔루션들을 좀 더 이런 업체들이나 한테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 이민자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산업 이민자라는 것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직업들이 실제로 뭐 이민을 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없어진 직업들이 새로운 쪽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제 쓸리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워낙에 변화들이 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직업 쪽에서 점점 좀 많이 다른 쪽으로 새로운 쪽으로 물론 그것도 망하는 데도 되게 많죠. 안 되는 서비스도 있고 계속해서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나 기업에는 이제 물류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점점 증대를 해야겠죠. 실제로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민족 아니게 돼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 해외에서도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요. 기술로 실현이 되는 지속 가능성. 중요한 건 뭐냐?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100세 시대 사람 수명도 늘어났는데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우리 사업들은 얼마나 오래 갈 건가? 라는 부분을 영위하기 위해선 M&A도 해야 되고 끝없이 공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류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인 변화 트렌드는 뭐냐? 전기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가면서 자율적으로 물류를 쭉 싣고 나르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창고에 들어가는 것도 완전 로봇들로. 아마존 같은 경우가 그렇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현대차가 인수한 멍멍이 개들이 이제 우리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으면서 우리는 그렇다고 일자리가 없어지냐? 그거를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쪽으로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한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하면서요. 자, 그래서 코비드-19에서 운송은 제일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비대면 부분의 확산이 제일 크겠죠. 만나지 못하니까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저희가 강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물류산업, 그 다음에 VR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송업에서 기술 트렌드에 대한 변화, 어떤 것들이 전망이 되냐라고 하면은 바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결합한 물류이송. 근데 물류이송을 하는데 목표는 뭐냐? 최적화라는 거죠. 오티마이제이션을 하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자라고 하는 것들, 비용적인 면, 그 다음에 소비자의 만족도 측면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향후 운송에서의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중에 운송업에 대한 이해 1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질문은 나중에 또 생기시면은 나눠주시면은 또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 어쨌든 교육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2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